법을 제정했을 때에 제가 그 법 제정을 반대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14년도부터 보도됐던 여러 가지 일간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정환 목사 반대했다. 그런데 그때 반대한 이유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교인의 기본권을 교단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다른 감리교나 침례교하고 달리 상당히 독특한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장로교의 기본 축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성직자의 그 치리권과 그리고 성도의 기본권, 이 두 가지 권리는 존중돼야 되고, 또 이것이 사실은 교단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인의 기본권이 와해되면 성직자의 치리권만 남게 됩니다. 그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독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그 정치 원리하고도 서로 위배되고, 그리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헌법 조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이 헌법의 개정을 갖다가 부탁도 하고 요구를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우리가 그때도 그 명성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교회를 우리가 연상하고 전제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받는 것, 또 혹은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 그런 게 싫어서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아마 많은 총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그냥 눈 감고 지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이 대물림, 소위 세습금지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 그렇게 헌법위원회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헌법위원회가 제가 청원한 그 청원권에 대해서 답을 총회위원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린 유인물 가운데 첫 번째 그 헌법위원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이 두어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헌법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 위배된다. 또 두 번째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위원회가 우리 헌법 시행규정 36조에 따라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위원회가 재심의를 다시 요청을 했고, 헌법위원회는 두 번째 다시 유권 해석을 총회위원회에다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재확인하다, 헌법위원회가 앞서 했던 것에 대해서 재확인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 이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 그 답변은 이 법은 개정해야 된다. 수정, 보완 혹은 개정,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개정하는 겁니다. 수정도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 거고, 보완하더라도 개정안을 내서 총회가 결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다 사람마다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제가 지기자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헌법위원회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랐지만 제92회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92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에 대한 사실 이 질의는 그 당시도 제가 총회에다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헌법위원회가 너무 독단적이고 마치 재판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위원회 활동이 위헌적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헌법위원회에다가 했는데, 그때 헌법위원회가 보낸 답변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헌법위원회는 위헌을 판단할 수 있다, 합헌을 판단할 수 있다, 유효, 무효를, 법률의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위원회가 단순하게 헌법 조문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헌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또 유효인지 무효인지까지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서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 헌법위원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잣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은 재판국에서는 재판의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는 이건 행정명령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사법에 대한 집행명령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서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헌법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위원회가 이 결정을 하면서 헌법위원회가 이 정치 28조 6항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결정문을 쓴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개정하느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논의해서 그렇게 개정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헌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시행 규정에 보면은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미루거나 나중에 어떻게 저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즉시 시행을 해야 돼요. 헌법위원회가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즉시 개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개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조문은 사문화됩니다. 효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이것이 일종의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하면은 두 가지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는 그 법은 사문화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개정을 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개정을 해라 그러면은 그 법을 개정할 그때까지는 이 법조문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법을 없애버리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설 때는 헌법재판소가 일정 기간을 정해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헌법을 개정해라, 그렇게 시한을 명령해 줍니다. 결정문에다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정적으로 결정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이걸 미룰 수도 없다. 이건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에 이걸 보고를 했을 때 총회 임원회는 이런 법리적인 절차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임원회가
헌법 개정 청원서를 총회에다 올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의식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자문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총회 때 이 28조 6항에 대한 다른 개정안이 제출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 제28조 6항은 조문은 그대로 헌법책에 글자로 살아있지만은 헌법 그 형식으로 볼 때 이건 사실은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이라도 또 의문이 나고 더 알고 싶으시면은 이 헌법 요건 해석에 실제적으로 책임자였던 백일익이 헌법위원장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은 아마 그분이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습방지법이 처음에 이게 헌법위원회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정치부에서 안건 상정돼서 절차에 있어서도 좀 잘못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최초예요? 예. 네, 최초에 우리 총회가 절차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날 2013년에 처음으로 세습 금지를 해달라 하는 청원이 여러 곳에서 들어와서 정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부장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치부 안 자체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치부가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때 정치부는 이 안을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가부간의 입장 표명을 해서 본회의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의논하십시오. 본회의에다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부가 할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본회의에서 처결해야 될 문제는 반드시 임원회가 회의 격두에 이 건의 소리를 분류할 때 이것은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회원들이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대결하는데 이 세습 금지에 대한 요구는 정치부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부 보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이게 절차상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때 시작부터가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때 분위기가 절대적이어서 아마 이게 본회의에서 바로 논의가 되고 또 본회의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차가 잘못됐고 또 설령 본회의에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 법을 그렇게 됐으면 그 결의를 한다면 헌법위원회에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그걸 채택하고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서 1년간 연구하고 그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생략이 되거나 혹은 무시된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좀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세습방지법이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명성교회에서 이미 김하나 목사에 대해서 위임 목사 청빙을 승인한 상태인데 이 법이 바로 명성교회에 적용이 되는지 총회장이나 사무총장은 개정한 다음에 입법이 된 다음에 그때까지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지금은 효력이 없다. 아직까지는
단지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거는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개교회 사정이니까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위원회의 이 결정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법적인 그 근거를 통해서 이것은 즉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시행규정 제36조 사항은 헌법위원회 결정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입니다. 뭐 나중에 뒀다 하는 것이 아니면 즉시 시행해야 돼요. 시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헌법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뭐 차차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게 지체 없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게 또 송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 시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회 헌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이건 집행명령이에요. 또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그대로 수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명성교회하고 이런저런 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을 미룬다거나 혹은 또 앞으로 일찍 시행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헌법정치 제28조 6항은 이미 사문화됐습니다. 그게 그거는 이것이 총회라든지 어떤 그 기관 안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주장이 묵살되고 지난번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총회 내에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불법성을 가지고 사회법에다가 판결해서 총회의 그 결의가 무효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목소리 개인의 주장을 끝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각각 다 통보를 했다. 그걸로 끝납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위원회 유권에 속도 그것을 놓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 보고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정문 자체를 우리 총회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사정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굳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받아들인 상황인데 굳이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그게 조금 이상해 보여서 말씀. 기자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데 제가 오늘 기자회견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내가 질의한 겁니다. 질의자이기 때문에 이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법규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헌법 시행규정 36조 4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92회기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은 헌법위원회 결정은 집행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법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이것은 즉시 시행해야 되고 집행명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원용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라 하고 명령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절대적인 거죠.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십시다. 헌법을 개정해서 노회 수위를 거쳐서 총회장이 집계를 해서 정족수가 충분하게
갖춰지면은 공포하지요. 그럼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왜 지금 발표했냐? 조금 이따 하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건 똑같습니다. 왜? 이게 범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지금 모르기 때문에 총회장님께서도 뭐 3년 후에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뭐 어떤 사람은 그건 해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법 체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단에 이런 법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총회 공식 입장으로도 방송되나요? 예, 총회 헌법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총회 헌법이 명문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총회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총회 속상에서 이런 논란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 조항은 지금 세속 조항은 상화된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총회가 이것을 밝혀서 만인에게 한국교회 앞에 선포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지휘자가 개인 입장으로 선포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면에서 총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총회장이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헌법위원회 유권에서 한 달 전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임원회에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총회가 개회된 다음에 이 안이 보고될 때 총대들이 그럼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답변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헌법위원회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번에 헌법위원회 보고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 이제 이 법은 이렇게 해서 조력이 없다. 우리가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한다든지. 그래서 총회장이 기본적인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헌법위원장이나 규칙부장을 불러서 이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더 내용들이 다 중구난방이죠.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왜? 나도 총회 기구개혁위원장을 하고 정치부장을 하고 작년에는 또 특별상임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나도 곧 은퇴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교단이 법을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물림의 정당화다. 어쨌든 이제 세습의 정당화다. 이러한 어떤 윤리적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습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가 아주 어렵고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제 동기 목사가 작년 재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경기노회에 속해 있는데 교인들이 한 25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아들이 그 교회 목회를 이어받았어요. 내가 아버지 같으면 내 아들에게는 그 교회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뭐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도. 큰 교회니까 좋게 보고 작은 교회니까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자기 개인의 재산처럼 물려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대로 받은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목회가 있으니까 본인이 나가서 개척을 하든 다른 교회 부임을 하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체계와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놓고 볼 때는 이 법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성직자의 치리권을 강화해버리면 이거는 천주교회나 감리교회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법체계를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 지기도 했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세습 금지가 만약에 죄악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는 세습을 해도 괜찮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대물림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죄악이 아닌 것만은 우리 헌법이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죄악이고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작은 교회도 똑같이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을 할 때에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즉흥적으로 헌법을 많이 고치고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